자, 세 번째 강연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강연자들께서 갖고 계신 내공을 조금 더 발휘하셔서 멋진 강연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강연자는요, 재단법인 카이트 창업가 재단의 김철환 이사장입니다. 아, 또 멋지신 분이네요. 김철환 이사장님은요, 주식회사 이미지앤머터리얼스와 주식회사 바이오제닉스라는 기업을 아주 내실 있는 성공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시킨 성공한 CEO라고 알려져 있죠. 창업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요, 이분은 특히나 후배 양성에 아주 힘을 쏟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강연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창업한 주식회사 이미지앤머터리얼스의 매각 자금 일부를요, 후배 창업자에게 투자도 하고 계시면서 아주 그 기술 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계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창업 및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철환 이사장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철환입니다. 잘 안 보여서 그냥 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말씀하신 분 얘기대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 회사를 창업을 했었고요. 지금도 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두 개의 엑싯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엑싯을 한 돈을 가지고 카이트 창업가 재단을 작년에 설립을 했고요. 지금 이제 엔젤 투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그 사업 계획서들을 검토를 하게 되고 엔젤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여전히 이제 펀딩을 받으러도 다니고 펀딩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 이중적인 입장에서 그 경험을 하게 됐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창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연구원으로서 창업을 한다는 것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미리 해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뭐 오늘 말씀드릴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이 네 가지 카테고리고, 마지막에 이제 펀딩에 대한 제가 그동안 펀딩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하셨던 분들도 여전히 누구랑 얘기를 해봐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다고들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어떤 관점에서 기술을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기술이 있으면 연구원들은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기술이 돈이 되는 과정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이제 만들어서 팔고 거기서 이익을 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처럼 회사를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술의 일부를 라이센스 아웃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들 또 창업팀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매각을 했던 LG 디스플레이에 매각을 했던 이미지앤머터리얼스는 전자종이를 만드는 회사였고, 전자종이의 솔루션을 이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을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그 기술을 개발을 완료하고 제가 매각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아마 그 가치를 못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팔지도 못하고 돈만 쏟아붓고 끝났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운칠기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기술이나 사람 그 이상의, 그러니까 이때가 진짜 시장이 이 기술을 원하는 때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적절한가. 그리고 이제 많은 CEO들이 고민하고 창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창업만 하면 이제 떼돈을 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금융업을 하더라도 초기에 잠기는 돈이 있고 또 그 잠기는 동안에 돈이 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그 사회적 시스템인 뭐 창투사라든가 또 국가 과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거는 뭐 당연히 다 아실 건데 돈이 필요하고요. 종잣돈. 여기서의 돈은 이제 그로잉에 필요한 돈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종잣돈이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아이템을 그 엑세큐션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창업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들고 나온 모습인데 이런 프로덕트가 필요합니다. 시작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그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한 걸 보면 그 작성하신 분 또는 CEO 분의 이력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가 100이라 그러면은 100 중에 뭐 몇 퍼센트를 시장에 할당을 하셨는지, 또 기술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할당하셨는지, 또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당하셨는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당하셨는지 이렇게 쭉 보면 이분이 이 업을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일단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기술을 중시하는지 아니면은 마켓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좋은 창업팀이다를 중시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CEO가 사업을 이해하는 어떤 방향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업을 이해하는 그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고, 나는 이걸 비즈니스로 할 건지 R&D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하고 연구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연구계획서죠. 이제 펀드를 따기 위해서, 국가 R&D 펀드를 따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거는 연구계획서인데, 연구계획서의 결과물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목적한 바의 시제품이나 기술의 서비스 형태를 개발하면 거기서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일단락이 되는데, 사업계획서는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드는 스테이지가 필요하고, 실제로 연구의 결과물을 사와서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있는 어느 제약회사는 그 굉장히 제네릭 컴파운드를 잘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2명이 해요. 2명이 하는데 한 명은 기술을 소싱하고 한 명은 그걸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2명이 하는데 굉장히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요즘에는 많아져서 한 5명 정도로 하고, 현재 나스닥에 상장해서 뭐 주가가 2.5불인가 뭐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팀에 대한 조직 운영의 결정과 회사라는 조직체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 자체가 결국은 이 위에서 얘기했던 아웃풋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연구의 결과물로서 보고서를 내고 특허를 내고 논문을 내고, 대부분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인텐저블 에셋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 경우에는 인텐저블 에셋이 인텐저블 에셋이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 텐지블 에셋인 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또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가치를 실제 손에 잡을 수 있는 가치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개의 운영 철학의 차이는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 또는 어떤 커미티를 구성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다양한 시장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연구원들이 이해하는 시장들이 대부분 많이 이해해도 기술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거래될 수 있을까? 내가 특허를 팔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실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자본시장이라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현금이 아닌
다른 등가의 유가증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고, 당장 뭐 주식회사를 만들면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데, 주식회사의 권리는 이제 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를 어떻게 발행하고, 이 주의 가치는 내가 상장을 한 후에는 매일매일 이제 주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 비상장 법인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경우에는 배짱이고 어떤 경우에는 딜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순 가치도 물론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본시장을 이해하시지 못하면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많은 창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는 인력이에요. 그래서 이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 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나와 같은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인력 시장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내가 아는 옛날 동료들을 데리고 올 것인지, 내가 믿는 내 친척 중에 누가 이 파이낸스에 굉장히 달인이시다 그래서 모셔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인력 시장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창업이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창업 또는 기업 이런 거를 생태계라는 차원에서 자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태계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가 순환이 돼요. 그죠? 어떤 기업은 죽고, 어떤 기업은 죽어서 거름이 되고, 어떤 기업은 굉장히 튼튼한 나무로 자라고, 어떤 기업은 맹수로 자라고, 뭐 이런 갖가지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개의 다양한 종이 필요하고요. 그 각각의 기업은 새로운 종으로서의 특색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여러분이 만든다 그러면 다 웃잖아요. 미쳤나? 그걸로 진짜 돈을 벌 수 있어? 떠나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일단 땅도 못 살 건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 생태계에 자기 포지션을 만들고, 나는 기술을 중심으로, 나는 시장,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어떤 순환 구조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래서 가치를 어떤 형태로 자기가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덕목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 개의 종들이 진화를 했듯이, 또 사람도 이렇게 진화를 했듯이 자기 그 회사가, 만들어 놓은 회사가 성장하는 성장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이런 사람 아시죠? 그죠? 워낙 유명한 달인.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아마 많은 벤처 캐피탈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돈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펀딩을 하고 싶어서 난리를 칠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목적한 바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악한 방법을 쓰지 않고, 법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벤처를 만든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CEO가 가지고 있는 밸류가, 특히 초기 창업 기업에서 CEO의 밸류는 약 70% 이상입니다. 실제 제가 그 카이트 창업가 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를 검토할 때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CEO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무엇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생각한다면, 내가 남들처럼, 뭐 예를 들어 글라스를, 요즘에 이제 그 스마트폰이 유행하니까 스마트폰에서 글라스 자르는 게 나는 정말 돈이 될 것 같다. 돈이 되는 거는 맞는데, 남들이 어떻게 자르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르면 돈이 될 거다라는 전략이 없이 들어가면, 또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내가 어떻게 액세스할 건지, 내가 개발할 건지, 저 집에서 좋은 기술 만들어 놨으니까 난 그거 사올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시면, 미리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특히 연구원 창업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의 롤을 모두 요구를 합니다. CEO에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창업을 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조건들이 중소기업청이나 미래부나 뭐 고용노동부나 또 산업자원통상부나 이런 데서 만들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간과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창업가가 발명가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든 사오든 어쨌든 기술에 대해서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 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사업도 해야 돼요. 시장에 가서 우리 기술은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설득도 해야 되고, 커스토머도 디벨롭 해야 되고, 또 전시회도 나가야 되고, 출장도 다녀야 되고 하는 것들을 다 요구를 해요. 그리고 야, 돈도 네가 알아서 좀 가지고 와라 하는 걸 다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 다 아시죠?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 이 두 사람이 그 구글을 처음 만든 다음에 첫 번째 하려고 했던 비즈니스 엑싯은 야후에 파는 거였죠. 그죠? 근데 야후가 안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구글이라는 구글링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구글링 하는 그 옷을 입고 모든 컨퍼런스에 쫓아다니면서 자기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비짓해서 검색을 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 검색의 결과 행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진 않았거든요. 그죠? 근데 그 돈을 지불하게 만든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에릭 슈미트. 에릭 슈미트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은 사전을 곧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로 삼자. 그래서 검색을 하는 단어 옆에 그거와 관련된 회사 이름을 쭉 써서 그거를 몇 번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차지를 했죠. 이거 정말 엄청난 모델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에릭 슈미트 같은 불세출의 사업가가 여기 조인하지 않았다면 구글은 어쩌면 지금도 근근히 살아가는 회사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은 각자의 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은 어쩌면은 창업을 시작할 때는 혼자 하지만 그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팀을 꼭 구성하셔야 되고, 그 창업팀이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할 때 회사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연구원의 그럼 강점이 뭘까? 연구원의 강점은 아이템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 아이디어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각자의 철학이나 인생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어디 포지션에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전쯤, 15년 전쯤으로 돌아가면은 흑백 프린터가 유행을 했어요. 그죠? 근데 칼라 프린터는 그때 한 대에 3천만 원, 1,000만 원 이런 가격들을 호가했거든요.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가격들이었는데, 기술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또 그 밸류 체인을 계속 그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면 그 마지막 최종 그 프로덕트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HP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제록스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캐논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가격도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거는, 지금의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이 나왔을 때 망하죠. 왜? 그 기술은 이미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을 항상 현재가 아니라 내가 나갔을 때의 바로 앞, 요 시점으로 두시는 게, 그 기술의 방향성을 인식한다 그러면 시계열에서 내가 어떤 시점에 들어가서, 지금이 2013년이니까 내가 무슨 기술을 만들어서 2016년에 시장에 나갈지 2015년에 시장에 나갈지를 명확히 인식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동료들의 네트워크.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얼추 생각하면 일단 나가 보시면은 야생에서 생활을 해보시면
난 이렇게 내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랑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모든 리소스가 내가 몸담았던 직장에 있거나 연구소에 있거나 그렇다면 서로 링크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모두가 나와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모두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 되면 이 회사는 정말 잘 나가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료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셔야지, 관계에 밸류를 두셔야지, 그 사람을 끌고 나오는 거에 밸류를 두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끌고 나와야 되고 일부는 남겨둬서 우리 편을 적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심어두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밸런싱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술이요. 기술이 지녀야 할 특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의 내부에서 보면은 연구원 분들이 창업을 할 때 제일 문제가,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잘 안 찾으시고 내가 잘하는 기술이나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개발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장이 원하는 타이밍이나 시장이 원하지 않는 걸 개발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속된 말로 헛방을 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기술이냐, 그 다음에 이게 원천성 있는 기술이냐, 얼마나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내가 시작을 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완성도를 높이지 않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가지고 튀어나오면 맨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처음에 2005년에 처음 저 스스로 창업을 했을 때 그 어운동에 있는 어느 사무실 6평인가 하는 사무실을 얻어서 혼자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하면 이제 밑에 집에서 계속 클레임을 거는 거죠. 냄새 난다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다 만들어서 나와서 생산만 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래지향적인가, 1년 팔면 그 다음 시장이 사라질 건지 한 10년을 롱런을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밸류가 많이 바뀌는데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봅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돈을 받으러 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야, 왜 이렇게 좋은 기술에 투자를 안 하나 이 바보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얘한테 이거 돈 주면 얘가 성공할까, 이 생각을 먼저 하고, 내가 뭐 10억을 주면은 얘가 이걸 나중에 얼마로 나한테 리턴해 줄까, 이거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장이 원하는 기술인가, 오케이, 시장이 원하는 기술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고, 시장이 원하는 기술인데 돈을 못 버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기술인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투자자의 관점이고, 자, 얼마가 지나면 회수가 가능하겠는가, 새로운 것일까, 이 원천성 있는 기술이라는 게 얼핏 들으면 정말 꼭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왜? 원천성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원천적인 기술이 표준화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표준화된 기술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회수가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얼마나 완성도가 높을까, 이거는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엑시트를 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환금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엑시트의 95%가 IPO를 통해서 이제 엑시트를 하게 되는데, IPO를 통과하면 뭐가 나오냐면 주가 나오죠. 그죠? 거래 가능한 주식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 가능한 주식이 되면 그걸로 팔아서 환금을 하면 되고, 저처럼 회사를 팔으면 주별로 바로 주당 가격을 계산해 가지고 그냥 돌려줘요. 그 다음에 BW, 본드 앤 워런트라는 걸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혹시 본드 앤 워런트를 아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아, 저쪽에 한 분 계시네. 본드 앤 워런트는 뭐냐면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경제 상식으로,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기술의 가치가 100억이다.
그래서 이제 100억을 가지고 BW를 발행을 하면 A라는 회사가 제 기술을 100억에 사가요. 그럼 100억의 현금을 줘야 되는데 이 회사가 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신주 발행을 바로 하는 것보다 채무로 100억을 잡아주고, 워런트는 뭐냐면 100억에 해당하는 주식을 나중에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100만 원이었는데 내 기술을 사가서 내가 엑시트할 수 있는 그 시기에 200억이 되면 내가 100억짜리 기술을 팔아서 나중에 회수는 200억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이제 BW고요. 아마도 이제 창업을 하셔서 하다 보면 이런 BW 인수 제한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갈 건지 10년 갈 건지 100년 갈 건지, 이거는 각 업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앱을 개발한 제가 이게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뭐 다 함께 차차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이게 올해 100억의 매출을 냈다 그래서 내년에 100억의 매출을 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그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기술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이런 기술을 만든 사람이 더 재밌는 걸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자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뒤에도 또 펀딩 부분에 나오는데요. 창투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그냥 비영리 재단까지 하면 세 가지인데, 비영리 재단이 투자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 업의 형태가 창투사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있어요. 세 번째는 LLC라는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돈 받기 제일 좋은 데는 엔젤 펀드 재단이나 개인 엔젤 클럽 이런 데서 받으시면 좋은데, 여기에 단점은 큰 돈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작은 돈을 줄 수가 있고, 대부분이 이제 종잣돈 수준의 뭐 2억에 뭐 5천만 원, 1천만 원부터 해서 한 5억 정도까지를 커버하고요. 자, 이제 다른 거는 창투사와 LLC인데, LLC는 파트너제입니다. 10명이 파트너로 있으면 그 파트너가 와서 이 회사 괜찮다라고 가면 회의를 한 번 합니다. 왜? 10명이 등가예요. 하이어라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결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LLC들은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대신 그 파트너들이 도사예요. 그래서 그 파트너들이 굉장히 높은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파트너들을 내 편으로 설득할 때까지는 어렵지만, 일단 설득이 되면 회사 내의 의사결정 구조는 비교적 수월합니다. LLC는 그렇고요. 일반적인 창투사는 담당 심사역이 있고, 그 심사역이 와서 회사를 쭉 보고 괜찮으면 보고서를 쓰고, 보고서를 써서 올리면 팀장이, 심사역은 다 팀장 명함을 달고 있지만 실제 팀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이 리뷰를 해서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그 투심의를 하고, 투심의하고 나면 대표이사가 최종 승인을 해야 이제 그 투자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가 어떤 거는 싱글 레이어에 가깝고, 어떤 거는 굉장한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있어서 올라갈 때마다 항상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좋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돈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아이템을 선정할 때 꼭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 아이템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화장품 업의 본질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실제 이걸 바르면 내가 좋아질 것 같다는 신뢰를 파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요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들을 파는 거고요. 그래서 본질이 꼭 식당 그러면 음식 맛이 좋아야 돼. 음식 맛이 좋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거에 어떤 가치를 더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누가 우리의 고객인가.
그 다음에 고객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왜? 그 고객이 나한테 돈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받들어 모셔야 되거든요. 그죠?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나의 요즘에 유행하는 갑을구조에서 갑님이 부르시면 달려가야 돼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누구와 일할 것이냐. 요거는 좀 중요한데요. 다른 것도 중요한데 외국 회사랑 일을 할 때와 한국 회사랑 일을 할 때와 한국의 중소기업이랑 일을 할 때와 대기업이랑 일을 할 때 또 친구가 하는 벤처기업이랑 일을 할 때 일의 형태와 계약의 형태와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 딜리버러블 그 다음에 페널티 조건 이런 것들은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바뀌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황에 맞춰서 누가 가장 좋은 파트너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은 도대체 왜 형성이 되었느냐. 뭐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왜 형성이 되었느냐. 또 던킨도너츠는 맥도날드 있는데 왜 또 생겨서 돈 잘 버나. 또 스타벅스는 왜 맥도날드도 커피 팔고 던킨도 커피 파는데 스타벅스는 또 왜 잘 되나. 스타벅스가 커피숍을 만드는데 과연 걔들이 계속 커피만 만들까? 요즘에 스타벅스 내부의 비밀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티샵입니다. 티샵. 그러니까 티를 파는 샵. 거기서는 커피를 안 판대요. 그래서 미국의 맨하탄하고 시애틀에 지금 이제 7월 말에 새로 론칭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티를 안 팔고, 그러니까 내 경쟁자는 왜 다르게 가지?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면 나는 어디에 가서 이 일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두시면 좋고요. 타이밍은 항상 변곡점 또는 특이점, 변곡점은 디플렉션 포인트니까 변곡점에서 주저앉느냐 성장하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싱귤레러티에서 급속히 성장하거나 그냥 망하느냐, 시장의 싱귤레러티는 기업의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그 싱귤레러티를 타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든 그 시장이 무지막지하게 성장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타고 들어가야 시장 진입만 하면 같이 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의 계산기 속도, 지금의 계산 속도, 앞으로의 계산 속도, 이런 것도 다 달라지는데 왜 사람들은 반도체를 떠나서 뇌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냐 하면, 이게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이런 것들이 메모리를 어떻게 어사인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나 클루나 방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단기 기억은 전두엽에서 하고 단기 기억이 반복이 돼서 학습이 되면 장기 기억인 해마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계산을 더 빠르게 하겠다 이런 거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쥐덫을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마우스 트랩을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장사가 안 돼요. 이 트윅스에 빠졌는데, 그러면은 이제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기술을 중시하는 CEO는 야, 기술자들 모아서 이 쥐덫이 한번 팍 닫으면 두세 마리 잡을 수 있게 좀 디자인을 해봐. 아니면 쥐가 그냥 슥 지나가지 못하게 민첩하게 탁 닫히는 거를 만들어. 이런 식의 프로덕트, 조금 더 좋은 마우스 트랩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위주의 CEO가 있으면, 야, 우리 중국에는 우리 쥐덫이 전혀 안 팔리니까 그쪽 시장에서 쥐도 들끓는다는데 가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이렇게 하시고요.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는 쥐가 무얼로 유인할 수 있는지, 그러면 쥐들이 어떻게 모여 있는지, 그래서 싹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걸 고민한다는 거죠. 누가 위너가 될 건지는 자명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 전략을 위해서는 이런 그 순서대로 아이디어가 절대 비즈니스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 아이디어는 무얼 할 것이냐 와시고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돈을 벌 건지, 어디서 돈을 벌 거고 언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펀딩은 돈을 제가 지금까지 한 250억 정도의 돈을 펀딩을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200억 정도를 그 투자하신 분한테 돌려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회사, 엑시트한 회사는 돈을 돌려드렸고, 엑시트를 아직 안 한 회사는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펀딩은 시기를 명확히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펀딩을 위해서는 내가 돈이 떨어져서 펀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오면 이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펀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에센스는 내가 그 돈을 받아서 조직을 그러니까 사람을 늘릴 건지, 기계를 늘릴 건지, 마케팅을 늘릴 건지, 또 누구와 얼라이언스를 위해서 JV를 할 건지, 이런 그 사업 방향의 수에 따라서 그 펀딩이 필요한 이유가 바뀌어야 되고요. 분명한 건 그것이 준비된 다음에 펀딩을 들어가셔야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싱귤러리티에 와가지고, 야, 이거 시장이 너무 커져서 우리 빨리 프로덕션 라인 자체를 증설해야 되겠다. 이거 뭐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럴 때는 펀딩이 필요한지 론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를 브랜드화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초기 기업의 CEO 밸류는 70% 이상입니다. 어떨 때는 90%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유명하다고 CEO 밸류가 높은 거 아니고요. 내 사업 계획서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고 내 백그라운드가 그걸 받쳐줄 수 있으면 누구나 펀딩을 합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은요, 돈이 넘쳐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얘기죠. 돈은 너무너무 많이 넘쳐 있고 단지 돈이 꽂힐 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누구나 차별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자본시장을 접근하면 돈을 받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황은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18,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벤처캐피탈 펀딩을 받은 데는 대략 650개 정도예요. 그럼 낙타 바늘구멍 뚫기처럼 느껴지시지만 기술을 베이스로 한 창업으로 통계를 내면 아마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확히 전달하는데 기술자의 언어로 하시면 안 되고 펀딩을 할 사람들의 시장의 언어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기술자들이 펀딩하러 가서 하는 굉장히 큰 실수고요. 상대방의 의사결정 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레이어인지 싱글레이어인지, 그리고 한 집 가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항상 그 벤처캐피탈리스트나 또는 이 은행을 가면 기술 정말 좋으십니다 라는 리액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기술 좋다고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돈 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50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100억 정도를 펀딩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고 거기서 내가 줄을 세워서 자르시는 게 더 현명하겠죠. 그죠? 그래야 회사 가치도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제 실제 예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 앤 머티리얼스는 재무적인 투자자로 특구에 있는 이노폴리스 파트너스에서 30억을 받았고요. 이 30억은 창업한 지 1년 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로 추가로 그 30억을 받은 다음에 증설을 하거나 또는 파일럿 라인을 짓기 위해서 40억을 추가로 받았고요. 직영부 과제를 30억짜리를 받았고 기보에서 5억짜리 이제 그 안정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탈 아마 한 100억 정도를 확보했었고요. 이런 제품들을 개발을 했는데 기존 제품의 기면화 사진하고 저희 제품의 기면화 사진 보시면 다르시죠, 그죠? 그래서 좋으니까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좋은 거만 여기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명하다 우리 거, 그리고 기존 거는 이렇게 글자들 깨지고 우리 거는 깨끗하기 때문에 중국의 한자들 획수 많잖아요. 그러면 전자종이 만들면 그 기존 제품으로 전자종이 만들면 아마 거의 인식이 불가능할 거다.
그리고 바이오제닉스는 제가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들고요. 무작정 미국에 가서 스위스에 가서 로슈를 만났습니다. 로슈 아시죠? 세계적인 그 제약 회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론자 로슈에서 실패하고 SK텔레콤이나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작년에 이제 스미토모라는 일본 상사에서 50억을 투자를 받아서 대략 한 100억 정도를 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공을 들여서 키우고 있는 회사가 오렌지 파워라는 회사고, 이 오렌지 파워는 두 개의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40억을 투자를 받았는데 설립한 지 6개월 만에 저희 회사의 가치는 150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펀딩을 준비하고 있고 2차 펀딩의 가치는 250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될 충분한 당위성을 만들면서 성장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성장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 모델이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사업 아이템으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또 하나의 접점이 반드시 시장이 필요로 한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셔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기 좋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실질적이고도 생생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재단법인 카이트 창업가 재단 김철환 이사장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조경진입니다. 저 김철환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그 기업을 창업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M&A 또는 이제 기업 매각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시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출구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출구 전략에 대한 경영 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업에 투자하시면서 그런 투자 철학 뭐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출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저쪽에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회사가 샀을 때의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이냐.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직원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미지앤 머티리얼스 경우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매각을 하게 됐던 거는 그 첫 번째는 굉장히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한 300억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그거를 모을 수는 있었는데 그 미국 회사도 투자를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모을 수는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모으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그 굉장한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는 LG가 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폼이 LG 디스플레이에 매각을 하는 거였고, 오늘 말씀 안 드린 이제 두 가지의 매각 사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삼성전자의 토너텍 기술을 제가 팔았는데, 그때는 제가 그 회사 구조를 모회사와 자회사 두 개, 그렇게 해서 세 개의 회사를 처음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회사를 그 펀딩을 받으러 돌아다니니까 모두들 하나라도 잘해라,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 기술 중에 하나를 먼저 팔자라고 전략을 짜서 삼성에 그때는 돈이 필요해서 제가 팔았고, 세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기술 중에 하나를 그 미래에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한 5배 정도의 용량을 시장에서 필요로 한데 삼성이나 LG나 뭐 중국 회사나 산요나 이런 데서 만들고 있는 기술로는 1년에 보통 5% 정도의 용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한 50% 이상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그 특허를 이제 중견기업에 팔게 됐죠. 그 세 번째 팔게 된 거는 제가 회사를 만들다가 사실은 팔았어요. 그 소재를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코스닥 상장 기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 자신이 이미지 앤 머티리얼스를 매각한 후에 LG 디스플레이에 락업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매각을 했습니다. 예. 투자 철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 그 다음에 시장을 특이하게 보는 눈,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